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금융을 추진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이끌 그 주요 분야로 금융을 선택을 한 건데요. 특히나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금융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100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이 혁신 금융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대차 그룹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엘리엇과의 그 표 대결에서 압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그 현장 그 결과와 더불어서 또 지배구조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월 22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탈원전 정책, 4대 강보 철거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권을 상대로 공세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야권은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멈춰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관련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극우 성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열쇠를 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 재무부가 올해 들어 대북 관련 독자 제재를 부과한 지정 대상 2곳이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 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보건당국이 어제 성형외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나 병원과의 대치 속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호텔 측은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정 씨는 향후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뉴스토말토 금융부 이종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조 푸는 혁신금융 가시적 성과 창출할까? 정부가 혁신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을 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업은행 이 본점에서 이뤄진 그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윤 기자, 어제 발표된 그 내용들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혁신금융 주요 내용은 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은행 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출과 자본시장, 이 정책금융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핵심 과제를 내놨는데요. 이 먼저 대출 부문에서는 이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이 상표권 같은 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개편하는 겁니다.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 중견 기업에 이 100조 원의 자금을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자본시장 부분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서 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활로를 넓히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 정부는 3년간 바이오와 4차 산업 코스닥 기업을 이 80개 상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부분은 이 대규모 정책자금을 기업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지만 이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이 자동차 제조사나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 같은 이 취약업종에 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 관광이나 헬스케어, 이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이 앞으로 5년간 6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네. 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융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죠. 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뭐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기술력만 있다면 신용 등급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고, 올려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다는 거고,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기술력 있는 그 기업, 성장 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술력을 어떻게 정부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기존의 기술금융 제도라고 이미 있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이제 이 특허권을 신청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받은 기계 설비가 있으면 이제 은행권에 이 T10이라는 이 기술금융 제도가 있는데 네.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담보화 시키는 서류 작업을 거쳐서 이 여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담보화 시키겠다는 게 네. 그럼 이게 기술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래 상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3년 동안 관건이 될 것이 이 기술 평가를 어떻게 정밀하게 할 것인지가 이 네. 뭐 주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죠. 뭐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 기업들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 이제 부실 기업한테 뭐 대출을 해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 부실을 좀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 평가라는 것이 이 지금 당장은 서류화되지 않고 이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적자 가능성이 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기술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정부가 이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제 국회 입법 기관을 거쳐서 이 관련법 제정도 하기 때문에 좀 사태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소업계들 또 뭐 취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환영하겠어요 이번 방안에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은 이 불만이 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만 이 대출 담보로 너무 인정해 준다. 그것이 되게 뭐 불만 사항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도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뭐 크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됐고, 기대하는 바도 크고, 앞으로의 과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박민호 기자, 일단 뭐 새롭진 않아요, 혁신금융.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혁신금융을 다 내세웠던 바예요. 이게 재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뭐 애플이나 아마존도 이렇게 혁신적인 금융 지원이 없었다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쪽의 좀 사례는 어떤지 과거 정부의 혁신 금융과 비교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과거 정부에서도 이제 항상 금융 혁신을 이야기했고요.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 해가지고 네, 대국민 뭐 토론회 형식으로 한 3-4시간씩 이렇게 TV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손톱 및 가시가 더 깊게 박히게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지금 정부나 마찬가지로 규제와 혁신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규제를 풀기보다는 사실 돈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쓰는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돈 규모가 한 자릿수를 넘어서 한 두 자리, 세 자리, 50조, 80조, 이제 이번에는 100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얼마만큼 많은 돈을 쏟아부을지 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세금으로 이제 다 막는 거겠죠. 어쨌거나 이제 규제를 개혁하고 그 여러 가지 좀 발목을 묶는 그런 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업계에서는 공무원들의 좀 복지 부동인 상태, 이게 규제를 푸는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풀면 새로운 규제가 나오고 규제를 쪼개면 쪼갠 것을 서로 붙여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규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일종의 공무원들의 뭐 보신주의라든지 복지 부동 이런 관행이 사실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게 사실상 시급한 문제라서 2015년도에 이제 감사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혁신 정책을 대체 얼마나 추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검증하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실제로 결과로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실제 시장의 그런 현황들을 잘 모르고 단지 지원금만 이렇게 눌려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금융업뿐만 아니라 비금융사들도 금융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그런 업체들은 금융업으로 시작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자국에서 어떤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문턱이 낮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까지 이제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좀 더 쪼그라들고 있는 그 원인이 이제 규제. 사실은 풀어야 될 규제는 안 풀고 격가지만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발표된 안이 네. 세금을 좀 줄여주고 네.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기업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네. 건데 규제가 많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뭐 인수할 때 출자 지분 관련해서 제한 같은 거 이런 거 풀어줘야 핀테크 기업을 뭐 인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건데 법적으로 출자 지분을 탁 제한을 걸어두니까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자체에 이제 그게 이제 벽으로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공무원분들을 만나러 가면은 구두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로 하는 그 구두지침이라는 게 있고 행정지도 뭐 가이드라인 이게 법령 뒤에 숨어 있는 일종의 규제가 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정해 오세요, 시정해 주세요 해가지고 수정해서 가져가면은 죄송한데 국감 때문에 바빠요. 이렇게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런 관행들이 좀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법 뒤에 가려진 법. 이런 것들이 좀 많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이 되면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법의 안정성이거든요. 법이 많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좀 많이 걱정하는 게 법이 자꾸 5년마다 바뀐다. 5년마다 바뀌고 뜯어 고친 거 다시 붙였다. 뭐 이렇게 누더기 되질 않나. 이런 면들이 좀 불안정성을 유발하는데 금융 혁신은 좋습니다. 혁신은 좋은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 혁신이 더 우선이다. 정부 혁신이 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워낙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금융을 좀 홀대한다는 좀 비판이 좀 있기는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다라는 그 박민호 기자의 지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걸 잘 실행할 수 있을지 그 이행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제가 뭐 금융 불씨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행하는 게 사실상은 이렇게 방침이 내려졌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그 실행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은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방안들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발표했는데 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년 동안 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라는 것을 시장에 도입해서 안착시키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일괄담보제도라는 것은 이제 상표권 같은 동산 담보를 이 대출 담보로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기존에는 기계 설비나 재고 상품, 매출 채권 같은 이제 자산들이 개별적으로만 담보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적인 자산을 일괄적으로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동산담보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뭐 국회 협정 없이는 안 되는 사항인데요. 그 올해 일괄담보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목표대로 시장에 안착시키려면은 이제 올 상반기 내로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하는 내용인데 이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이 법무부나 이제 여타 다른 부처와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진입하는 내년에는 이제 기술 평가하고 이 신용 평가를 이제 일원화해서 그 기업이 기술력이 있으면 이제 뭐 신용 등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사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작년까지 기술금융 뭐 대출에 대해서 많이 파일을 늘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은행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2021년에는 이제 기업의 자산이나 이제 기술력, 영업력 같은 지표를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해서 여신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게 당국의 최종 목표인데 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또 기업 담보 제도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용정보법도 개정돼야 하고 동산담보법도 개정해야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기업담보법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뭐 이 금융권의 어쨌든 호응도를 떠나가지고 입법기관과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방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하고 나서 요즘 또 국회 통과 어려운데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또 과제를 또 안고 있는 거고 기존에는 이렇게 뭐 혁신금융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다가 현장 이행이 안 됐던 그 부분들은 이 부실이 발생하면 여신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그게 또 이제 뭐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현장에서는 아예 뭐 이런 지침도 따르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일단 법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제 민간 시장이 따르겠지만 이 얼마만큼 이제 지속되는지는 또 뭐 민간 시장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시장, 금융 시장에서 좀 뭐 대출이 본인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또 내렸잖아요. 네. 0.3%에서 0.25%로 내렸는데 시장의 목소리는 사실 폐지를 요구를 했던 거고 찔끔 내렸습니다. 0.05%. 네. 뭐 실효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정도 내려가지고 뭐 투자자를 증권시장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0.05% 보기에는 조금 내렸지만 세금 측면에서 1조 원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수가.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 정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요? 분명 뭐 증권 거래세 인하를 하면서 세수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그만큼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이 상장하는 문턱을 넓혀주는 것도 이제 중소기업이 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투자나 이제 고용이 일어나는 거에서 좀 더 아무래도 세수 부족보다는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책 판단을 크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종용 기자가 볼 때는 이번 이 정책 방안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 정책 내용의 핵심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60% 이상이 묶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아무래도 가장 실효성 있는 내용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으면 이제 은행 대출을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정책 내용을 보면은 내용 매우 좋은데 사실은 이런 대책이 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역대 정부들도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런 대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사실은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되고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이번 제도가 좀 지속성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박민호 기자는 어떻게 이 혁신 금융이 정말 말 그대로 될까요? 이게 또 좀 더 본다면 이제
벤처붐 네. 확산으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어지길 네. 바라고 또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경제학자도 결과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원인 때문에 뭐 경제가 좋아졌다,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어렵죠. 그래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점 보는 거랑 비슷해요. 점을 보는 거. 사주팔자 궁합 보시는 분들이 점을 치잖아요. 나름 이제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점을 본단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사망한다 이렇게 점을 쳐야 이제 맞잖아요, 원리가. 근데 점 보시는 분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갑자기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엉터리 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로 앞뒤가 맞는 그런 원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검증을 해봤어요. 이번에 혁신금융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점을 쳤는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이제 100조 원을 풀어서 17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100조 원 나누기 17만 개를 하면은 5억 8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5억 8천만 원씩 나눠주는 꼴인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돈을 100조를 뿌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100조 원을 풀어서 5억 8천만 원만큼 직접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적다면은 그냥 공중에 뿌리는 거죠. 공중에 뿌리는 거고 이 돈이 대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건데 그 이상의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훈 기자가 말했다시피 법 개정 안 되면 도루묵이거든요. 네. 법무부에서 과연 동상담보법 관련해서 법 개정을 쉽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도 동산담보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도 국회의 동의를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빈소리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모험 투자를 하는 자본 모험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지금 강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은행권 대출 한번 잘못 나가면 이제 은행 재정 건전성 문제인데 그러면 그 국가가 그것도 책임져 줄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특히 뭐 특허권, 뭐 매출 채권, 영업권, 그 무형 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조금 점을 막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뭐 경제에 있어서 금융이라는 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핏줄과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피가 잘 돌아야지 이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이제 우리 경제 어렵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물 경제 회복까지 이게 이끌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사전 브리핑을 정책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례적으로 3년간 100조 공급이다 또는 17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좀 다소 선언적인 수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동력이 정부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업 금융을 주제로 행사에 참석한 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그 생존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처럼 대규모 금융 지원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발전을 하기 전에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네. 실제로 정책기관 조사에 따르면은 정부 대출이나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일단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근데 기업 생존율이 이제 높아지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같은 대책이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제 살아남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이제 대규모 고용이나 투자로 이어지려면은 좀 정부 차원에서 이 종합적인 대책이 이 후속 대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 기업들 가치가 이제 증대되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부응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뉴스토마토 금융부 이종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혁신,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 세심한, 치밀한 그런 계획들을 더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서해 수호의 날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을 포함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각계 대표 등 7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검색에는 7위 이준석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4위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6위에는 이부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계속해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련한 기록들을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라호텔 측은 이부진의 이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5위에는 인천 지하철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오후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전기 공급이 끊기며 잠시 일부 구간의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정상 복귀됐다고 하네요. 4위에는 유시춘 아들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유시춘 EBS 이사장이 아들인 독립영화감독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영화감독인 신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신 씨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카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신 씨가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진보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3위에는 맥모닝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맥도날드에서 에그 맥머핀 12만 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2위에는 증권거래세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부가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이 교학사 노무현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교학사에서 출판한 공무원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이미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첨부된 이미지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작한 사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교학사 직원 일배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교학사 측은 검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집은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무현 재단에도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8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현대차 그룹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엇과의 표 대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을 해보죠. 뉴스토마토 산업부 김재용 기자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고액 배당과 그리고 이사회 진입 이런 문제로 이제 엘리엇과의 그 표 대결에 관심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주총 결과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20일 열린 주총에서 이제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선 배당 안건에서 현대차 방안의 찬성률은 86.0%였는데요. 엘리엇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모비스 배당안은 69%, 엘리엇은 11%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미 ISS나 글래스 루이스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나 국민연금 등에서 현대차와 모비스 방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주총 전에 이미 양사가 엘리엇에 승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와 모비스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지난주 기아차 사내 이사에 이은 것으로 정 부회장이 정몽구 회장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한 그룹 리더로 나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엘리엇은 이사회 진입도 실패했습니다. 엘리엇이 현대차 사회이사로 추천한 존 리우, 로버트 낸달 맥퀸, 마가렛 필슨 후보는 15%에서 17% 찬성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추천한 윤치원, 유진호, 이상성 후보는 77%에서 90% 찬성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엘리엇의 제안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분위기, 또한 고액 배당만을 노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엇 입장에서는 배당안을 놓치더라도 이사회 진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의 향후 행보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만큼 현대차가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헤지펀드의 이제 습성상 이렇게 뭐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 반격의 카드는 김 기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엇이 과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와는 다르게 이번 주총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완패를 했습니다. 엘리엇이 주총 전 고매당 전략에서 현대차 그룹 실적 부진을 내세운 것으로만 봐도 전략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 흐름을 지켜보면서 반격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경우 엘리엇이 견제를 하는 방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총에서 큰 차이로 패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현대차 쪽에서 이번 승리를 거둔 그 기세를 몰아서 뭐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는 재시동을 좀 걸지 않을까 싶은데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완성을 거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을 자신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28일 현대오토에버가 상장되는 것을 시작으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에 실패했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은 결국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룹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완성을 거두면서 현대차 그룹이 부담을 덜었고 앞으로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글로비스 중심의 개편을 추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산업부 김재용 기자였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엘리엇의 의견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 현대차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이 고배당, 너무 지나친 고배당은 이제 기업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고요. 엘리엇의 지분 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 헤지펀드들의 이 먹잇감이 우리 기업들이 돼서는 안 되죠. 제도적인 그런 장치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한 핀테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와 산업 변화를 일컫는 말이죠.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지급결제 분야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텐데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페이팔 등의 전자지급 결제 수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테크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핀테크의 순서를 뒤바꿔 놓은 단어 모양새에서 알 수 있듯이 테크핀의 개념 자체는 핀테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 서비스 제공 주체를 두고 봤을 때 둘의 차이점은 플랫폼의 주도권을 금융사가 갖느냐, 기술업체가 갖느냐에 있는데요. 플랫폼의 주도권이 금융 쪽이면 핀테크, 기술 분야 쪽에 더욱 기울어져 있는 형태는 테크핀인 것이죠. 테크핀이라는 용어는 중국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기반 위에 ICT를 접목시킨 서비스인 반면에 테크핀은 ICT 바탕 위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서비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핀테크와 테크핀은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금융회사인지 기술회사인지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처음 핀테크가 도입됐을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주로 금융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기술을 흡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기술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 될 텐데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좀 많은 또 방송에서도 또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지금 여야 4당이 합의가 됐는데 네. 지금 합의가 된 그 야당에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에요. 처리가 어떻게 좀 잘 될까요? 그 자유한국당이 왜 반발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인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항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개특위 위원을 7월 달에 내정을 해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인가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이게 뭐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국회를 뛰쳐나갔죠. 보이콧을 하고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한 거 아닌가. 김태호 특감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12월 30일 날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어쨌든 그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고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굉장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창피하게 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쨌든 소수 정당의 그 입장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헌법 정신에 있는 41조 3항에 있는 비례성을 포함하라는 그래서 법률로 정해라라고 하는 것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정족 그 의원 수를 10%를 줄이고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앤다. 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거고 270개로 지역구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하한선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상한선이 또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25개로 하게 될 경우는 인구 하한선이 한 뭐 15만 명으로 높아지고 상한선도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30만으로 15만에서 30만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구가 줄어들고 또 호남도 줄어들고 이제 이런 거 수도권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원래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어저께 요구를 해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논란이 많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 정당의 민주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소위 엇박자와 딴지 걸기, 그 깐죽대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이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제 당리당략 바른미래당 뭐 탈당 설이 뭐 제가 볼 가능성이 때는 있어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쉽게도 지지율이 정의당보다도 못하고 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점점 이제 선거 다가올수록 이제 양당 구조가 좀 고착화된다.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거고
패스트 트랙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승민 의원까지 나서서 패스트 트랙으로 되는 것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마당이어서 바른미래당의 내용은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 단식을 통해서 성취한 건데 지금 하여간 자유한국당의 꼼수와 바른미래당의 이 소속 의원들의 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네. 내각제의 준하는 뭐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이게 되기 전에는 이제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지난 그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개헌을 하자고 했었던 시기에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높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국회의원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그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대 국회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맨날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의 차이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몸싸움을 통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법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저쪽 당은 재벌의 이익을 존중하는 정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고 삼성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까지도 막 자주우지됐던 거잖아요. 그게 백일화에 드러났으면 국민들이 볼 때 야,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근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논의는 하자고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섯 번째가 원포인트 개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순번을 바꿔서 권력구조 개편을 안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어깃장을 낸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는 지지율이 좀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18 망언 있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본인이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제 없애자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 국가를 분열시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 저 되게 친일 정당 아니냐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너무 저기 그 나베라는 별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베 그렇죠. 예, 총리 생각하고 너무 대변해 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갖고 뭐 모독했다,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은 대통령을 모독해도 되고 나머지 정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면 안 됩니까? 성역입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오만합니다. 그리고 그 윤소나 원내대표의 그렇죠. 연설도 3분 만에 퇴장하고 그리고 연설문도 남으셨더라고요. 연설문도 안 읽어봤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겠냐라고 제가 그 모 방송에 예, 같이 토론을 하는데 왜 저희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 아니지 않았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어쨌든 야당이 요구를 수용하는 거고 우리가 그 의원들의 그런 반발도 다 수용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것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독립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개혁 입법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겠다는 약속은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거는 선언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식은 죽 먹기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아무나 해도 되고 아무런 말을 해도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해주고 저희 여당의 그런 자그마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그런 보수 언론이 예. 그게 또 지지율을 먹히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그런 보도 양태 때문에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저희는 225로 가면 것도 있고. 예, 수도권이 7개 정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영남도 없어지고 그리고 강원도가 2석이 없어지고 뭐 여러 군데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 전체 그 28개 지역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의석
그 지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인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독립 이것을 야당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를 수용한 거죠. 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대할 수가 없는 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2015년도에 그 독일식 그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던 거고,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2대1, 200대 100으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저희가 대의를 위해서 이제 여야 사당 이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뭐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한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그 상황이에요. 지금 뭐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이제 3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장관님들 이제 돌아오시면서 또 물망에 또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원내대표는 사실은 뭐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선거는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이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한 달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들 사이에서 원내대표 출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도 무리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아마 이제 그 치러질 공산이 커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해찬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춰서 원내 상황을 잘 관리하실 분이다. 근데 뭐 3분 중에 다 뭐 이해찬 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뭐 누가 돼도 손색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원들이 볼 때 이제 리더십, 그다음에 이 상대가 나경원 원내대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 꼬인 것을 잘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잘 아우를 수 있는 실력 있는 원내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경원 그 대표 원내대표를 누를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아니 뭐 저는 뭐 사실은 3분 중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논리나 뭐 이런 거가 논리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나와 원내대표의 억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 정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 이런 것들을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내고 자유한국당을 어쨌든 잘 끌어내야 된다. 협상 테이블을 잘 끌어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면 좀 능수능란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 원내대표 좀 압박할 수 있는? 능수능란하게 리더십이 그래도 있고 이제 그 원내대표 그 선거도 어쨌든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변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는 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재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128석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4개 야당과 무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과 이제 협상을 하는 거니까 소위 밀고 당기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 거 주고 그다음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내고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은 능수능란해야 된다. 노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 백단에 원내대표님이.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뭐 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역임을 하셨고 정치를 30년 넘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당하고 안 싸우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경우, 예를 들어 5.18 망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고 이제 원내대표는 어쨌든 그런 그 대표와 함께 이 호흡을 맞춰서 어쩔 때는 협상, 타협하고 어쩔 때는 이제 협상이 정말 말도 안 된다 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언론이 받아주니까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반민특위, 국민 분열, 뭐 전쟁이 나온 거다, 뭐 이런. 정말 이거는 국정교과서 발언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했던,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국민들은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면 올수록 이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내 대표는 원내 협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설명 이것이 주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그 원내대표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의식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의원들이 볼 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사무부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해 드릴게요. 어제 정답은 소나타였습니다. 당첨자님은요, 테리강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자,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늘릴까요? 라는 그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서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남겨주실 때 꼭 이 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많은 참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석수 맞추는 퀴즈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선영의 뉴스 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